오늘 11월 4일 국내 시장 참 알쏭달쏭했습니다. 코스피는 제법 크게 내렸는데 코스닥은 또 빨간불을 켰어요. 네, 맞아요. 이런 날 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요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핵심 신호들 오늘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요. 한국거래소 KRX의 오늘 마감 데이터부터 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이라고 하죠. 거기에 최신 2026년 전망, 또 부동산 R14 공급 통계까지 이 숫자랑 전망들이 막 뒤섞여 돌아가는 이 시장 상황 속에서요. 뭐 단기 투자자든 중장기 투자자든 또 집을 사려는 분이든 아니면 현재 세입자이신 당신에게든 이게 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지? 그 속뜻을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단순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찾고 또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당일 시장 데이터부터 전문가 전망, 통계,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변화무쌍했던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2.37%나 하락했어요. 4,120선 초반에서 마감했고요. 근데 희한하게 코스닥은 1.31% 상승한 926.6으로 끝났단 말이죠. 네, 그렇죠. 심지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코스닥 종목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극명한 온도차,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입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오늘 하루에만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죠. 2조 원요? 엄청나네요. 네, 기관도 여기에 동참했고요. 이 매물이 그럼 어디서 집중적으로 나왔나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 소위 시가총액 거인들이죠. 특히 반도체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그쪽이군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단순 변심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일종의 차익 실현 성격이 좀 짙어 보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이제 이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인데요. 그 배경에는 아마 밤사이 미국이나 유럽 증시 조정 분위기라던가 최근 다시 좀 고개를 드는 금리 불확실성 혹은 뭐 특정 산업, 예를 들면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뉴스 같은 거요.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외부 요인들이요? 네, 간밤에 미국 기술주 조정이나 특정 규제 관련 뉴스 같은 게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빌미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외부 요인들이 국내 대형주 투자자들한테는 일단 수익을 챙기자, 이런 신호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내긴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그렇군요. 외부 요인이 대형주 차익 실현을 불렀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코스닥은 왜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냥 코스닥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엔 오늘 상승폭도 제법 됐는데요. 1.3%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풍선 효과처럼 대형주 자금이 옮겨왔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좀 더 복합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형주에서 이탈한 자금 일부가 중소형주나 특정 테마를 가진 코스닥 종목으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이끈 건 사실로 보여요. 근데 동시에 코스피 대형주들이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정을 받는 동안에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코스닥의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좀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다만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나 재무 상태, 그리고 유동성,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이런 엇갈린 시장 상황에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자랑 중장기 투자자에게 각각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는 투자자라면요. 오늘 확인된 것처럼 대형주, 특히 반도체나 전기 전자 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마냥 이쪽 관련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방식을 썼거나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을 좀 크게 가지고 있었다면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뭐 손절매를 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식의 대응을 고려하겠죠. 반면에 코스닥의 강세는 실적이나 새로운 사업 기대감이 있는 중소형 성장주 쪽으로 단기적인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강조했듯이 섣부른 추격 매수는 변동성에 발목 잡힐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분석을 통한 종목 선별이 핵심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좀 다르게 봐야 할까요? 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배경에 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라던가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변화 같은 큰 그림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따라서 특정 섹터나 투자 스타일에 올인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이나 업종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 이게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조정을 받은 대형 우량주 중에 장기적인 성장성이 확실하다면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특히 반도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요, 최근 다시 부각되는 해외 통상 환경 변화나 각종 규제 리스크를 좀 냉정하게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싸졌다고 사는 건 위험하다. 네.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매수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주식시장의 복잡한 속사정과 투자 전략까지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부동산 쪽은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11월 4일 건설산업연구원 건산연에서 내후년이죠.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놨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8% 상승에 그칠 걸로 보면서도 전세 가격은 무려 4.0%나 오를 거라고 예측했어요. 4%면 정말 큰 폭인데요. 네, 그렇죠. 게다가 수도권 매매가는 한 2% 오르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지방은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지역별 전망까지 덧붙였고요. 이 전망치,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전국 평균 매매가 상승률 0.8%랑 전세가 상승률 4.0%. 이 격차가 이렇게 크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왔을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앞으로 예정된 아파트 입주 물량, 이게 줄어든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공급 감소군요. 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기죠. 여기에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나 DSR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집을 사려는 심리가 위축되면서요. 매매 대신 전세로 그냥 눌러앉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전세로 더 살면서 지켜보자 이런 거죠. 입주 물량 감소에 매수 심리 위축까지 전세 수요가 늘어날 이유는 충분해 보이네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입니다. 아, 월세 전환이요?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 되면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 자체가 점점 귀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전세 매물에 세입자들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입주 물량 감소, 매수 심리 위축, 월세 전환 가속화,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이게 4%라는 높은 상승률 전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와, 전세가 4% 상승이면 정말 체감 부담이 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온도차도 클 거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건산연 전망대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교통이나 학군 같은 입지 여건이 좋은 서울 및 인접 지역은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나 인구 감소 등으로 수요 자체가 약화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 0.8% 상승,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지역별로 체감하는 시장 상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 전망은 그런데 또 단기적으로는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11월에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그야말로 쏟아진다는 소식인데요. 부동산 아리엘사 자료를 보니까 무려 4만 7천 가구 정도? 월간 기준으로 올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갑자기 공급이 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좀 식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지역별, 단지별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불균형이요. 네, 물론 청약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수요자들한테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특정 지역, 특히 이미 공급이 많았거나 수요 기반이 약한 곳에서는요,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가 미분양 우려를 키우고 주변 기존 주택 가격에도 하락 압력을 가하는 그런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 분양 물량이 실제 계획대로 공사를 마치고 입주로 이어질지, 최근 불거진 공사비 상승 문제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가능성은 없는지, 이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급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수도 있고요. 따라서 단순한 분양 물량 숫자 자체보다는 이것이 각 지역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하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건사년의 장기적인 전세가 상승 전망과 단기적인 역대급 분양 물량 이슈가 동시에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집을 사려는 분, 현재 새들어 살고 계신 분,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이분들은 각각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당신이라면요, 11월 대규모 분양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의 공급 일정, 분양가, 입주 조건 등을 정말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과 상환 능력, 그리고 실제 입주 가능 시점을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맞아요. 자금 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묻지마 청약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자금 계획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양이 많다는 사실 자체에 흥분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조건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현재 세입자분들은요?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건사년의 전세가 상승 전망 플러스 4%와 실제 시장에서의 월세 전환 가속화 추세,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거나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상되는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고요. 만약 월세로 전환해야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한 금전적 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주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고 가능하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이라면 전세 및 월세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즉 월세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 충격, 분양 물량이나 입주 지연 리스크 같은 거요. 이걸 모두 고려해서 투자 전략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즉 시세 차익에만 의존하기보다는요, 실제 임대를 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바로 임대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의 매력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지방의 소형주택이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단지의 경우 향후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두 거대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두 시장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금리와 대출 규제입니다. 역시 금리군요.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
혹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나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이런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은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이게 주식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금융주가 오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때문에 건설주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자 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 RITS 역시 금리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따라서 금리와 대출 관련 정책 변화는 두 시장을 함께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가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나온 건산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정부의 공급 관련 발표 같은 뉴스들도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전망 관련 소식들은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회사, 시멘트나 철강 같은 건자재 회사, 그리고 관련 금융회사들의 실적 전망, 기업 가치 평가, 소위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빠르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바로바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건산연 전망처럼 전세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임대관리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지역의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거나 강력한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전망은 관련 주식 섹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11월 4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특히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2.37% 하락했지만 그 자금 일부가 이동하면서 코스닥은 1.31% 상승하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산연이 2026년 전세가격 4% 상승, 매매가격 0.8% 상승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심화를 예고했고요. 동시에 11월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역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시장 데이터와 전망들, 이게 현재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보들을 당신의 개인적인 투자 목표, 또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주거 계획과 같은 상황에 맞게 스스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맞아요. 결국 자기 판단이 중요하죠. 그렇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전망도 100%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정보를 검토해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건사년 전망처럼 전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실제 시장에서도 월세화 경향이 가속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 안정이나 자산 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계속해서 오르는 임대료 부담 속에서 과연 내 집 마련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다른 형태의 주거 안정이나 자산 축적 방식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